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하버드 국제경제포럼에서 믿을 수 없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세계적 경제학 거장 제이슨 워커 교수가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자 강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장웨이 교수는 자원 없는 나라를 두고 무슨 헛소리냐며 비웃었지만 워커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가 소개한 한국 출신 이준우의 충격적인 주장 앞에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숨죽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진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상상조차 못할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스턴의 하버드 국제경제포럼 대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경제학자들과 외교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내려 단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현대국제경제학계의 거장 제이슨 워커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희끗한 수염과 예리한 눈빛을 지녔으며 항상 예측 불가능한 통찰로 경제계의 파문을 일으키는 인물이었죠. 오늘 저희는 글로벌 자원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워커 교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발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매년 이 포럼에서의 그의 강연은 항상 국제 경제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어 왔으니까요. 워커 교수는 세계 자원 경제의 추세와 각국의 경쟁력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화면을 한국 지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특히 중국 측 대표단에서는 노골적인 코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장웨이 교수는 옆자리 동료에게 중국어로 자원 없는 나라를 두고 무슨 헛소리냐라며 비웃었죠. 워커 교수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이 의아해하시는 모습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할 제 제자를 소개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출신의 이준우 씨입니다. 단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30살 남짓한 젊은 남성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감색 정장 차림의 이준우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조국의 숨겨진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 측 장웨이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워커 교수님,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셨지만 한국이 어떤 자원을 가졌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자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자원을 가졌다는 건 다소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장웨이 교수 옆에 앉아있던 그의 제자 리아오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아오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외교부와 연계된 학자로 국제자원 전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리아오의 눈빛에는 이미 상대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장 교수님,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자원만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토론이 교수님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토론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청중들은 이 예상치 못한 논쟁의 전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 토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논점이 등장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고 이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발표를 준비했어요. 장웨이 교수와 리아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도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진정한 토론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청중을 향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대한민국의 숨겨진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자원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라고요? 장외희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연안국가가 가진 것 아닌가요? 그것을 특별한 자원이라 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준우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다는 많은 나라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바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역사적으로 바다를 통해 발전해왔어요. 이준우는 화면에 한국의 지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짓은 한반도 주변의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희토류도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장외희 교수의 제자 리아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감돌았어요.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 덕분 아닌가요?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받은 혜택 아닙니까? 강당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준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미소를 되찾았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죠.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그것만으로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도 있었지만 한국만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많지 않았어요. 이준우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대형 항만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선박들이 드나드는 활기찬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기에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다라는 열린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이준우 군이 말한 대로 한국은 바다를 단순한 어업 공간이나 영토의 경계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했죠.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장외희 교수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중국도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항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항, 선전항 등이 세계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다의 가치는 중국이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물동량만이 바다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개방성과 연결성을 확보했고 이는 문화와 기술 혁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폐쇄적인 국가보다 열린 국가가 혁신에 유리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리하오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다소 공격적이었어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보다 실질적인 자원과 군사력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중국이 가진 자원의 양과 다양성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과 군사력만이 국가의 발전을 좌우한다면 중동의 석유 부자 국가들이 모두 선진국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요르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준우의 이 말에 강당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한층 집중되었고 누구나 그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궁금해하는 듯했어요. 워커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외희 교수와 리아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준우의 다음 발언이 궁금하다는 듯한 호기심도 엿보였어요.
강당의 다른 청중들도 숨을 죽이고 이준우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우는 화면을 중동 지역의 지도로 전환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어요. 바다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석유보다 귀한지를 설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준우는 중동 지역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붉은 사막과 청록색 바다가 대비되는 지도 위에서 한 작은 나라가 강조되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살펴봅시다. 1970년대 후반, 요르단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고 이준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어요. 하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내륙 영토였고, 다른 하나는 홍해로 나가는 좁은 해안선이었습니다. 당시 요르단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과정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죠. 리하오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당연히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땅을 선택했겠군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니까요. 이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요르단은 바다로 나가는 해안선을 선택했어요. 아카바 항구가 있는 작은 해안선이었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된다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텐데 왜 그런 불확실한 선택을 했냐는 거죠. 장웨이 교수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요르단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요르단은 아카바 항구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중동 지역의 상대적 안전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석유는 일시적인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바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줍니다. 요르단은 그 점을 간파한 거죠. 워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했어요. 요르단의 사례는 자원의 양보다 종류와 활용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겠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우는 이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화면은 다시 한반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연자원이 부족했지만 바다라는 열린 통로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취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하오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지리적 위치의 문제 아닌가요? 중국처럼 대륙국가이면서도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리적 조건만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개방성, 연결성, 혁신성을 키웠어요. 이는 단순한 무역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웨이 교수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워졌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런 평가를 내릴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바다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말에 강당 내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남중국해는 현재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민감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청중 중에서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한 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차림새와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어에는 약간의 필리핀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해양 자유와 국제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워커 교수는 상황이 예민해진 것을 감지하고 개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바다의 가치를 논할 때 자유로운 해양 이용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다음 세션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장웨이 교수와 리아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워커 교수의 중재로 토론은 계속될 수 있었어요. 이준우는 잠시 물을 마시며 다음 주제를 준비했고 필리핀 출신 학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기대감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이 토론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국제관계의 현실적 갈등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의 눈빛에는 이런 전개를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토론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자유와 국제법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학자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대학의 라모스 교수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해양법과 항행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라모스 교수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이 문제로 고민해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필리핀 어민들은 수세대 동안 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 해역에서조차 자유롭게 조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라모스 교수의 발언에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하오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고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라모스 교수님, 남중국해는 중국의 역사적 수역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2000년 전부터 이용해 온 바다죠. 구단선은 이러한 역사적 권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리하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의 손동작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힘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강당 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이어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리하오 박사님의 말씀은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아닌 규칙 기반 질서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이준우의 말에 몇몇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우는 화면에 UN 해양법 협약 UN CLOS 관련 자료를 띄웠습니다. 문서와 지도 그리고 국제법원의 판결문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법은 역사적 권리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중시하죠. 리하오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판결은 편향되었으며 중국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국조차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왜 중국만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워커 교수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졌어요. 두 분 다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다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에는 바다가 가진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이제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다는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바다의 개방성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웨이 교수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이준우 씨, 당신은 너무 이상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군요. 국제 정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의 세계입니다. 강대국들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이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강대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논리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라모스 교수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이 문제로 고민해온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필리핀처럼 작은 나라들은 대화와 국제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전통적 어업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은 필리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워커 교수가 토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참가자를 고루 살폈어요. 바다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해양 전략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에 이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강조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부채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사례가 대표적이죠. 리하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것은 서방 언론의 왜곡입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발전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부채 문제는 해당 국가의 경제관리 실패 때문이지 중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1대1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강당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은 이제 워커 교수와 장웨이 교수 사이를 오갔어요. 두 언로 학자의 표정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준우와 리하오 사이의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 국제 질서를 둘러싼 두 가지 비전의 충돌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워커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토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내다보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워커 교수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우며 여러 국가들의 대중국 부채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지도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1대1로 이니셔티브는 분명 큰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참여국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지부티의 군사기지 등 여러 사례가 화면에 차례로 표시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위성사진과 함께 경제 데이터가 제시되었어요. 워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항구들은 처음에는 경제 개발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시설이 되고 있어요. 리하오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어요. 이것은 서방의 편향된 시각입니다. 중국은 그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미국도 과거 마셜 플랜으로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학술적이었고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에 집중했어요. 마셜 플랜과 1대1로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마셜 플랜은 수혜국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도왔고 결과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자립적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1대1로 참여국 중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웨이 교수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준우를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잖아요. 이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도 이런 전략 덕분이었죠. 이준우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지역과 균형 있는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다를 통한 자유로운 교역 덕분이에요. 워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준우 군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했죠. 리하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지리적 우연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략이에요. 내륙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몽골과 같은 내륙 국가들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내륙 국가들도 개방적인 경제 정책과 국제 협력을 통해 번영을 이룩했어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바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개방성을 추구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라모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공감이 가득했어요. 맞습니다. 필리핀도 바다를 통해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전통적인 어장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자원은 외국 선박들에 의해 고갈되고 있어요. 이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다의 가치는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힘의 행사는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요. 장웨이 교수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환경 문제로 주제를 바꾸고 있는 것 같군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 비용은 불가피합니다. 서구 국가들도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을 희생시켰죠. 이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 그것은 과거의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바다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워커 교수가 토론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힘을 통한 지배와 자원 획득의 관점, 다른 하나는 협력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이죠. 이 차이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갈등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준우는 화면을 한국의 해양 정책 관련 자료로 전환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정책 문서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바다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와 연결됩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 토론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과 발전 모델 사이의 충돌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역력했고 일부는 열심히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준우는 동해와 서해의 위성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점점이 떠있는 선박들과 해안선을 따라 빽빽이 들어선 항구 시설이 보였어요. 이 사진들은 한국 주변 해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해역에서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대규모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단의 모습과 한국 해경이 이들을 단속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매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바닷속 생태계를 파괴하는 저인망 어업을 하죠. 이준우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해양 생태계 파괴 현장의 수중 촬영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한때 다양한 생물이 살았을 바닷속이 황폐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어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바다의 회복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리하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일부 어민들의 일탈 행위일 뿐입니다. 중국 정부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 어민들은 전통적으로 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감정보다는 사실에 집중했어요.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입니다. 현대적인 대형 어선들이 전통적 어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죠. 또한 한 번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해양 생태계가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모스 교수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이 묻어났어요. 필리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조업으로 남중국해의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산호초도 파괴되고 있죠.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워커 교수가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프는 세계 주요 어장의 자원량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재 추세로는 2040년까지 세계 주요 어장의 90%가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공유 자원이에요.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양보가 담겨 있었어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중국도 최근 들어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전도상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교수님, 이건 선진국과 개도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는 모든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중국처럼 영향력이 큰 국가일수록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리하오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의 대형 어선들도 세계 각지에서 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해외 오염 사례도 있지 않나요? 이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기 성찰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있었고 일부 기업들의 해외 환경 오염 사례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이준우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친환경 해양 정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소 선박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 해양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은 최근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선박, 전기 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또한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커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접근법입니다. 바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죠. 라모스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바다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등 해양이 직면한 위협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의 노력이 가능하려면 힘의 논리가 아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중요합니다. 바다는 협력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웨이 교수와 리하오는 다소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워커 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제 바다가 한국의 기술 혁신과 소프트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이제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참가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듯 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우는 잠시 물을 마시며 다음 주제를 준비했고 워커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토론은 이제 바다의 가치에 대한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워커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주요 산업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첨단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등 한국의 핵심 산업 시설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죠. 이준우 군, 이러한 산업 성공이 바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준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한국의 산업 발전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선 산업은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다니는 배를 만드는 산업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다가 제공하는 연결성입니다. 그는 화면에 세계 무역 루트와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해상 무역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로로는 북한에 막혀 있죠. 그런데도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라는 열린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하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다소 회의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일본도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특별히 한국의 사례를 강조하는 건가요? 이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도 물론 해양국가로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천연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다를 통한 개방과 연결 전략으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한 거죠. 이준우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 지표들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년 만에 100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그래프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어요. 이런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바다를 통한 개방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수출하는 소위 가공무역 전략을 취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다 덕분이었습니다. 워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준우 군의 말처럼 한국의 발전 모델은 자원이 부족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준우는 화면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현황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공연 장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스틸컷, 그리고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급증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바다의 가치는 물리적인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른바 K-컬처의 세계적 성공도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준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개방성이 있습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수용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장웨이 교수가 다소 비판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기업들의 마케팅 덕분 아닌가요? 바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나요? 이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학술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한국 사회의 개방적 특성이었어요. 해양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고 이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인 혼종성 HYBRIDITY과 창의적 수용은 바로 이런 해양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워커 교수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역사 연구에서 나오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베니스, 네덜란드, 영국 등 해양 국가들은 문화적 개방성과 혁신으로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폐쇄적인 대륙 국가들은 초기에는 강했지만 결국 쇠퇴하는 경우가 많았죠. 바다는 단순한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준우는 화면을 한국의 첨단 기술 혁신 사례로 전환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친환경 선박 해양 데이터 센터 등 바다와 관련된 혁신 기술들이 소개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산업, 친환경 해양 기술 등 미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바다에서 찾고 있어요. 리하오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중국과 같은 대륙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중국도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세계 최대의 무역국 중 하나입니다. 이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격적이기보다 이해를 구하는 듯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도 역사적으로 해양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더 번영했었죠. 명나라 시대 정화의 대항해는 그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바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바다가 상징하는 개방성과 연결성의 가치를 국가 전략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워커 교수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통찰로 빛났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토론의 핵심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와 철학을 상징합니다. 개방성, 연결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이 바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죠.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이 중요한 논의의 참여자가 된 듯했어요. 많은 이들이 활발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일부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도 다소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워커 교수는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며 모든 참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처음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고 청중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 왜 바다가 석유보다 귀한가? 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커 교수는 화면을 세계 석유 매장량과 고갈 예측 그래프로 전환했습니다. 붉은색 선이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가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어요. 석유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매장량을 가진 나라라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입니다. 반면 바다는 어떨까요? 이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다는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관리한다면 바다는 계속해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업 자원, 해양 에너지, 해양 생물 다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교역의 통로로서 말이죠. 워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석유는 한번 쓰면 없어지지만 바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가 제공하는 가치의 다양성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하여 바다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식량, 무역, 에너지, 문화교류, 기후조절,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이 하나씩 강조되었어요. 바다는 식량의 원천이자 무역의 통로이며 에너지의 보고, 문화교류의 매개체, 기후조절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어떤 육상 자원도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준우는 한국의 사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바다를 통해 이룩한 성공은 바로 이런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넘어 바다가 제공하는 연결성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어요. 라모스 교수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필리핀도 이제 바다의 가치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발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장웨이 교수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였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중국도 최근 해양 강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군사적, 자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바다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군요. 워커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것이 바로 학술적 토론의 가치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리아오는 여전히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토론의 마지막에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격적인 톤 대신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자원과 군사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준우 씨의 발표를 들으며 바다의 가치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분명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커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포용력 있게 강당 전체를 감쌌어요. 오늘 우리는 왜 바다가 석유보다 귀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다는 고갈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어떤 물리적 자원보다 귀합니다. 교수는 모든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다는 우리에게 개방성, 연결성,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했던 토론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어요. 청중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이 역력했고 심지어 초반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참가자들조차 이제는 진지한 고민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로비에서 리아오가 이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적대감 대신 진지함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혹시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해양정책 세미나의 발표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바다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워커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도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바다처럼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진정한 협력과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모스 교수가 다가와 이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네요. 필리핀도 바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준우, 리아오, 라모스 교수,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워커 교수는 자신의 제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국경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메시지가 모든 참가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다가 석유보다 귀한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